안녕하세요. 건강인사이드의 김호수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는 건강인사이드.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규성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과민성 방광은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히 좀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과민성 방광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방광은 이제 소변을 저장했다가 주기적으로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네. 그러한 기능을 하죠. 네.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이 예민해져서 즉 감각도 예민해지지만 활동도 과활동성이 돼서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고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주 보고 심한 경우는 이제 소변을 참지 못해서 소변을 지리게 되는 결박성 요실금을 초래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는 뭐 과민성 대장 뭐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이야기는 또 좀 생소하고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과민성 방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그럼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16세 이상 성인에서 과민성 방광의 유병률은 남자, 여자 모두 12%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50대가 넘어가면은 거의 30%에서 40% 정도의 환자들은 과민성 방광을 갖고 있죠. 많은 분들이 과민성 방광은 여자한테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남녀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뭔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혹시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심리적인 그런 요인 때문인가요? 심리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는 이 소변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굉장히 자기가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는 거고, 과민성 방광은 소변을 참지 못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 원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특발성이라고 얘기하죠.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신경질환이죠. 그러니까 뭐 뇌졸중이 있거나 척추 손상이 있거나 파킨슨씨 병 같은 그런 신경의 병변이 있으면 방광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광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소변을 본인이 제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는 복압요실금이라 그래서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이럴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와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과민성 방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뭐 화장실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과민성 방광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는 1차적으로는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로 나누죠. 행동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수분 섭취나 아니면 음식 섭취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카페인은 이뇨 효과도 있지만 방광을 직접 자극하죠. 그러니까 카페인의 섭취는 가급적 줄이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수분 섭취인데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물은 적당량을 드셔야 되고 활동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드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된다. 그래서 일부러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광이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이 아주 급하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소변은 참았다가 가는 게 자, 그러면은 좋죠.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렇죠. 이렇게 행동요법이나 운동요법은 사실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어렵고 그렇죠. 또 효과도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약물요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항콜린제라 그래서 지난 30년간 사용됐던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약제는 효과는 좋은데 약 30%의 환자에서 변비나 구갈 등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최근에 개발된 교감신경 촉진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효과는 항콜린제랑 유사하면서 부작용은 거의 없죠.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약제를 별도로 쓰거나 아니면 병합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동치료, 약물치료도 있지만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 70%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30% 정도는 이런 약물 치료에 효과를 보이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방광 안에다가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법이죠. 보톡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근육을 좀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방광 근육을 마비시킬 수가 있고 그것은 한 번 주사했을 때 효과가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속이 되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도 그거는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천수신경 조정술이라는 게 있는데 방광으로 가는 그러한 천수 세 번째 신경을 전기로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느다란 그런 자극선을 집어넣고 외부에서 한 2주 정도 전기 자극을 해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직접 효과가 있나 없나를 느끼고 효과가 있다면은 전기 발생 장치와 배터리를 다 몸 안에 특히 이제 엉덩이가 좀 두툼하니까 그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그 자극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사람의 한 85%는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과민성 방광도 혹시 예방하거나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예방법을 궁금해하지만 이것도 사실 특별한 예방법은 없는데 네. 증상을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적당량의 물을 드시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좀 피하시고 또 과체중은 이런 과민성 방광의 또 위험 요소가 되니까 체중을 잘 조절하는 거는 뭐 예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민성 방광은 만성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물에 효과가 있다 그래도 약물은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게 좋죠. 특히 이 약물을 복용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뭐 2주나 3주 약을 드시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약물을 복용해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아주 좋다면은 일시적으로 약물을 중단해 볼 수는 있죠. 그런 경우에 증상이 재발하는 확률은 한 50%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약물을 중단했을 때 증상이 재발한다면 더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민성 방광 앓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약물을 계속 드시면서 경과도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삶의 질을 다시 회복하고 더 편안한 인생, 삶을 즐기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규성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이어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밑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또 내원하셔서 자세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인사이드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